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그 물건의 마지막 지금 이제 담보 물건까지 왔죠. 담보 물건. 담보 물건이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담보 물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치권과 저당권까지 이렇게 담보 물건으로 보는데 이 전체적으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하는 파트예요. 진도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담보물건, 유치권, 저당권이 있는데 이제 유치권, 저당권 들어가기 전에 이 담보물건의 공통적인 성질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볼까요? 써놨죠? 근데 어제 우리 전세권 이제 배웠는데 이 부종성과 수반성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죠? 부종성이라고 하겠죠? 같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그죠? 수반성은 그것도 같이 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와 뭐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랑 그 물권이, 즉 우리 어제 전세권에서는 이렇게 배웠죠? 전세권, 전세금 반환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고, 전세권, 이 두 개가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담보물권, 지금 우리가 전세권은 용익권이랑 담보권이랑 이중적 성격을 가진 거지만 지금 이제부터 배우는 것은 담보물권만, 담보물권의 성격만 갖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즉 유치권과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대표죠. 그래서 저당권 같은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이 있죠. 그 피담보채권이랑 뭐랑? 저당권이랑 한 세트라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을 하고, 즉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즉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성립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멸했어요. 이따가 소멸했어요. 그럼 소멸하면 또 담보물권도 소멸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부종성입니다. 하지만 부종성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근저당했는데 이것은 뒤쪽에서 보실 테니까 지금은 설명을 생략할게요. 수반성도 이전을 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하는 성격을 가진다. 여기까지는 어제 배우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이 나머지 두 개 한번 볼게요. 불가분성, 이건 쉬워요. 이것도 피담보채권 전부에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격을 말한다 하면서 이 예를 잘 보세요. 봅시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피담보채권액이 1천만 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A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즉 이 사람이 채무자죠. 이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근데 돈만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을에 A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설정을 했어요. 근데 얼마를 빌려줬었냐면 1억을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1천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1천으로 고칩시다. 이 을이 지금 채무자고 이 사람은 채권자인데 이 사람이 현재 저당권자이기도 하죠. 이 채무자가 1천만 원 한꺼번에 다 갚으면 좋은데 다 안 갚고 어떻게 했냐면 나눠서 갚아가지고 500만 원만 갚았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500만 원만 갚았다고 이 저당권, 현재 이 사람이 저당권을 A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이 을이 저당권 반절만 없애줄 수 있겠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죠?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이 불가분성이 이렇게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이기 때문에, 즉 유치권, 우리가 배우는 유치권 그리고 저당권 둘 다 불가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이 세 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담보물권의 완전히 공통이에요. 그러면 이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물상대유성은 뭘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담보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고용증수로 인해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하여 존재하는 경우에 담보 물건이 그 가치적 변형물에도 미치는 효력을 물상대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물상대유성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질권 저당권에만 있고 뭐다?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한번 이것도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은 이쪽으로 가서 설명해 봅시다. 담보물권의 대표격인 저당권을 가지고 우선 볼게요. 보면 그려봅시다. 갑이 을한테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 A 부동산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권자고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고 또 한편 어떤 또 지위가 있죠?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에 있어요.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 A 부동산에 화재보험을 가입했어요. 화재보험 누가 가입하죠? 저당권자가 하나요? 아니면 이런 자기 소유물인 사람이 하나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지금 A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을이잖아요. 이 을이 하는 거예요. 을이 이 A 부동산에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아시겠나요? 이런 상태에서 화재가 안 나오면 좋았을 텐데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면 어떤 채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보험회사에 갖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화재보험금이라는 청구권을 갖습니다. 즉, 이 A 부동산은 화재로 없어졌지만, 토지는 없어질 여력이 있으니까 이건 건물이겠네요. 그죠? 없어졌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설정했어요. 없어졌지만, 뭐가 남았죠? 화재보험금이 남았어요. 그죠? 이 화재보험금을 이 저당권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변형물이죠. 그죠? 이 사람은 가치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환 가치를. 그래서 교환 가치가 건물에서 뭐로?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이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자신이 압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자신의 채권 실현에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물상대의성이에요. 즉, 물상대의성. 제가 물상대의성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물건 위에 대신 유치한다. 물건 위에 대신 유치한다. 즉, A 부동산, A 건물, 이 A 건물에 대신 유치한다. 즉, 보험금에 대신 유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상대의성, 이렇게 저당권에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물상대의성을 공부하는데, 이 저당권에서는 이게 왜 인정이 될까요? 이 저당권은 이걸 잘 이해하셨는데 순위가 있죠? 순위가 있어요. 그죠? 즉 순위가 있다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먼저 일반적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보험금도 이 사람이 갖는다는 얘기죠. 이게 유치권을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우리가 이제 유치권 배울 거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해를 하시겠죠? 유치권은 뭐냐면 이 사람이 공사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공사를 의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맡은 사람이 공사 채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공사비 채권. 지금 건물을 졌어요. 을이 공사를 해가지고 졌어요. 그런데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건물을 이 을이 이렇게 점유를 하게 됐어요. 공사비 채권의 변제기에 도래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을은 이 건물을 유치할 수가 있죠. 이걸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물상대의성을 설명해서 지금 이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건물에는 이 을이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A, B, C, D 해가지고 한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명의 채권자가 이 건물에 이 을마을고도 있어요. 근데 현재 이 건물에 뭐가 있다고요? 화재 보험 계약이 설정되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성질상. 그냥 유치를 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는 권리일 뿐이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저당권처럼. 그래서 다른 채권자랑 뭐다? 우선이 없다는 얘기죠. 유치권자가 더 우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채권자랑 뭐 동일해요. 단지 유치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채권을 위해서 유치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험금 다른 채권자들도 이 보험금 내 거야 할 수 있죠. 우선 변제권이 없다니까요. 유치권자랑 이 다른 채권자들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유치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뭐다? 불상대위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보험금에 대해서 화재 보험금이 나왔는데 보험금에서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다? 물상대위성 다 설명했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변제권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 그 성격이다.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유치권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요합니다, 이거. 유치권. 이 담보물권 중에서 담보물권이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유치권은 한 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의 유치권이 총 6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저희 책이 6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겠죠? 가성비가 좋은 파트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유치권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유치권 제가 방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는데 물건에 관하여 생긴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유치권이다 하면서 제가 어떻게 봤죠? 이런 걸 그렸죠? 갑이 을한테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비 채권이 발생해서 즉 물건에 대해서 지금 건물이 지어졌죠? 이 건물에 대해서 변제기가 들어간 채권. 지금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이 공사비 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을이 뭘 하죠? 이 건물을 유치하는 거죠. 여러분 흔히 뭐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현재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고요. 두 번째. 유치권은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유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담보물권입니다. 그죠? 유치를 해요. 점유를 통해서 반환 거절이 유치인데 유치를 통해서 뭐다? 간접적으로 너 내 돈 안 갚으면 나는 이거 계속 점유할 거야. 이게 유치입니다. 간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정 담보 물권의 그 반대말이 뭐예요? 약정 담보 물권이죠. 담보 물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약정 담보 물권이 담보 물권이죠. 둘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이렇게 저당권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유치권은 갑자기 상당히 험악한 거예요. 분위기가 유치권 성립할 때는 왜 돈 안 갚지 하면서 공사장에서 깽판을 쳐가지고 자기가 점유를 획득을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무슨 약정이 있겠어요. 그죠? 점유를 뺏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점유를 뺏는 상황에서 우리 법은 뭘 인정하는 거죠? 아, 그래. 뺏을만 하구나. 그래. 담보물권 인정해줄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담보물권이다? 약정이 아니라 법이 그걸 담보물권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되는
걸립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다?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그 요건을 충족하면 유치권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다음에 등기를 해야지 성립을 하는데 지금 유치권은 등기를 필요로 할까요? 아니에요. 점유만 가지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지 등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등기 같은 것도 서로 합의를 해야지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신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다?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담보물권의 특성 중 유치권에서는 앞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 개는 유치권이든 질권이든 저당권이든 다 있습니다. 담보물권 종류 중에서 이 세 가지는 다 있어요. 모든 담보물권이 공통인데 유치권만 뭐라고요?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유치권만. 그래서 이것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1번 설명했고요. 불가분성 설명했고요. 즉 불가분성만 한번 다시 봅시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침을 뭐다?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왜? 나눠지지가 않으니까. 즉 채무자가 유치권자한테 내가 현재 1천만 원 채무가 있는데 500만 원 갚았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절 줄 수 있는 거 아니죠? 유치권자가 다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봅시다. 물상대위성, 즉 물상대위는 환가,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데 우선변제가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유치권 320조 볼까요?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겠죠.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겠죠. 왜 그러죠?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서 남의 물건을 지금 유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현재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안 갚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하면서 불법 행위로 이렇게 점유를 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의 이제 성립 요건을 보는데 성립 요건은 이걸 보면서 할게요. 크게 네 가지예요. 성립 요건이. 이 네 가지 성립 요건을 가지면 뭐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게요. 유치권 하면 예를 드는 게 주로 공사예요. 공사를 하는 거.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사를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했죠?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도급계약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급계약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경우구나. 이렇게. 즉, 이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는 거죠. 즉 공사 의뢰자나 아니면 어떤 시계를 수리를 맡긴다. 수리 의뢰자나 이런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사를 맡는 사람, 맡기는 사람 아니면 맡는 사람 아니면 수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급계약인데 지금 공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공사 지금 둘이 도급계약을 해가지고 건물을 하나 졌어요. X건물이라고 할까요? X건물을 한번 졌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뭐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죠? 공사비 채권. 공사비 채권이 발생을 하죠. 근데 공사비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채권이 뭐에 관련된 거죠? 목적물, 건물에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과 유치하는 목적물인 건물과 이 채권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공사비 채권을 위해서 지금 건물을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겁니다. 을이. 그래서 뭐다? 이 채권과 목적물 관련성이 깊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주로 판례를 가지고 시험을 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 채권이 현재 공사비 채권을 예를 들어 공사비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겠죠?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현재 채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채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담보물권 무슨 특성이 있죠? 부종성이 있죠? 유치권 이것도 담보물권이잖아요. 지금 채권 변제기가 도래 안 했어요. 그럼 현재 채권 행사 못 합니다. 그러면 유치권도 행사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종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보고요. 3번 이 을이 적법한 점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채권이 발생한 경우여야 돼요. 뭐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떤 물건에 비용을 투입했는데 비용을 투입했다는 것은 점유를 하는 도중에 비용을 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점유가 불법 점유예요. 불법 점유로부터 생긴 채권을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적법한 점유일 것을 요건을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당사자끼리 배제를 약정을 맺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임대인이 있어요. 임대인 갑 빌려주는 사람이죠. 물건을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이렇게 이 건물을 빌렸는데 X 건물이라고 합시다. 빌리면서 이 건물에 필요비를 발생시키죠. 그죠? 필요비를 발생하면 이 임대인한테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예,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죠? 수선의무를 누가 지죠? 임대차 계약에서는 수선의무를 이 임대인이 집니다. 이 사람이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은 갑에 대해서 뭐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갖죠. 그죠? 근데 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니까 그것을 이 을이 현재 이 물건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을이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이 을은 뭐다? 예,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직접적인 채권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 이 필요비는 내가 본래는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둘 사이에 필요비는 그냥 네가 하는 걸로 하자. 약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도 유치권을 배제하자는 약정이에요. 둘 사이에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배제 약정이 없어야만 유치권은 성립이 됩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그죠? 이것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 같은 경우 좀 외우기가 힘드시면 이렇게 그냥 두 문자를 따두세요. 관, 변. 이것은 불법 점유가 아닐 거죠? 불로 합시다. 배제 약정. 그러니까 불변, 관, 배로 합시다. 그러면 배관이 안 변했다. 우리 배관이라고 하잖아요. 수도관, 배관이 안 변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짜둔 다음에 혼자서 이런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꼭 이렇게 이게 두 문제가 이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설명을 거의 다 들었어요. 볼게요.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일 것을 요하죠. 왜 그러죠? 자기 물건에 웬 유치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봅시다. 자기 물건은 유치권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타인의 물건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꼭 채무자의 물건일 필요는 없어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수리를 맡겨요. 갑이 을에게 시계의 수리를 맡깁니다. 이것도 도급계약이죠. 도급계약이에요. 이 을이 뭐다? 수리비 채권을 갖는데 이 시계가 갑의 시계가 아니라 병의 시계라고 해볼게요.
병식이에요. 그러면 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갑과 을이죠. 그죠? 지금 을이 현재 수리비 채권을 위해서 지금 시계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이 사람이죠. 근데 소유자는 이 사람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갑은 타인의 물건을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다? 반드시 채무자의 물건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 물건을 맡기더라도, 즉 채무자는 이 사람인데, 도급계약에 채무자는 이 사람인데, 즉 을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동산, 부동산 모두 대상이 됩니다. 유치권은 뭐 시계는 동산이고 건물은 부동산이죠. 예, 그러면 요건을 한번 볼게요. 예,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있을 것. 결련관계라는 것은 관련성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목적물과 채권 간의 관련성. 여기서 시험이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아주 중요합니다.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놨는데 이 예를 어떻게 좀 쉽게 기억을 하시냐면 목적물 자체가 변화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봅시다.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없던 건물이 올라왔죠. 그죠? 변화가 있죠. 수리를 했어요. 시계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고장난 시계가 좋아졌죠. 그죠?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비용을 지출했다. 뭐 타일을 깔았다. 그러면 목적물 자체에 변화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 일반적으로 돈을 그냥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금전 채권자. 근데 금전 채권자가 갑자기 채무자 어디 뭐 집에 가서 어떤 물건을 딱 유치를 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채권과 목적물의 관련성이 있을 때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봅시다.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했다. 즉 이 양당사자의 즉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 아니면 그 상대방이 동일한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이런 유치권 발생이 된 경우에 또 됩니다. 이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것은 그렇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목적물 점유자는 그죠? 금전 반환 채권을 갖는데 이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할 때, 즉 매매 계약이 현재 이 둘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은 둘 같이 하는 거죠. 이게 깨졌어요. 깨지는 관계에서 뭐다? 동일한 법률 관계죠. 현재 계약이 깨졌어요. 이런 관계에서 유치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물건을 바꿔갔대요. 이 두 사람이 물건을 바꿔갔어요. 서로 같이 바꿔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이건 사실관계죠.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로부터 이렇게 유치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판례가 중요해요. 판례를 이제 봅시다.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고 손해가 발생을 했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채권과 지금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을 했고 이 가축으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이 바로 발생했죠. 그래서 뭐다?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것도 기출이 된 적이 있죠. 잘 보세요. 2번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집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또는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무조건 돼 아니면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그 목적물로부터 바로 발생했나요? 아니죠.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긴 거지 그 목적물 때문에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발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건물 시설을 하지 아니해서 임차인에게 이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왜 발생했죠? 이 경우는 이렇게
이 임차 목적대로 사용을 못했다. 즉 건물을 이렇게 시설을 안 해준 것 때문에 발생한 청구권이죠. 그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목적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축이 막 타인의 농작물을 먹었어요. 얘 때문에 바로 발생했죠, 손해가. 이런 경우랑 같은 손해배상 청구권이지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안 해줘서 발생한 청구권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3번 볼까요?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에 대하여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이 권리금 왜 발생했죠? 건물로부터 바로 발생한 권리금이에요? 그게 아니고 둘 사이에 사람끼리 약정을 해서 발생한 채권이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사할 수 없어요. 이거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이거. 다 지금 별이 돼 있죠? 그죠? 4번 볼까요?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 채권이 이 건물 자체에 관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공사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보니까 건축이에요. 그럼 건축 유치권 인정되지?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건축 자재상이에요. 갑이라는 건축 자재상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지금 건설 계약은 을과 병이 도급 계약을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을이 건물을 부탁을 했고 이 병이 오케이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갑은 건축 자재상에 불과합니다. 이 건축 자재가 이렇게 수급인한테 갔어요. 병한테. 그래서 이 병이 그걸로 건물을 지었겠죠. 지금 이 갑이 여기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병이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으면 이 수리비 채권을 이 병이 갖는 거죠. 수리비 채권이라는 것은 이 건물, 수리비가 아니라 공사비 채권이라는 것은 이 건물로부터 바로 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유치권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물건을 그냥 팔았어요. 물건을 팔아가지고 공사가 바로 됐나요? 이 사람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어진 거죠. 이 사람은 단지 매매 계약을 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가진 사람일 뿐이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지금 판례의 내용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봤고요. 다음 판례 볼게요. 이것은 좀 이렇게 생소한 판례라서 제가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 한번 볼게요.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진다. 여러분들이 그 채권을 배우시는데 채권 파트에 동시이행 항변이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이건 한번 미리 선행학습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세요. 매매계약을 맺었어요. 갑과 을이. 그러면 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어떤 의무를 지죠? 대금을 줘야죠.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을은 갑에게. 그럼 한편 갑은 을한테 어떤 의무를 지죠? 자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죠.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또 하면서 또 이런 의무까지 있죠. 목적물에 대해서 인도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이행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행된다는 얘기는 이 매수인이 자신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의무를 이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네가 돈 줘야지 내가 이걸 주지. 반대죠.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둘 다 동그라미가 돼야지 동그라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판례에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 매도인이 이렇게 동시항변권을 가지고 있어요. 매매 계약에서는. 근데 동시항변권을 행사를 안 했답니다. 안 했어요. 어떤 식으로 안 했냐면 이 현재 매수인한테 돈을 받아야지 이걸 이행을 하는 거죠. 근데 돈을 안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요. 즉 등기를 넘겨줬다는 얘기죠. 등기를 을이 취득했습니다. 등기를 취득했어요, 을이. 즉 돈은 안 받고, 즉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현재 인도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이 사람 인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점유를 누가 하고 있다? 갑이 갖고 있다, 이 소리예요. 갑이 내가 대금 지급 채권이 있는데, 갑이 채권이 있는데 내가 점유하고 있네, 이러면서 뭘 주장했냐면 유치권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판례에서 논점이 있다는 것은 과연 이게 유치권으로 인정이 될 것인가의 그 문제가 된 거예요. 유치권이 안 된다고 판례가 결론을 내렸어요. 왜 내렸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것을 주장을 안 해가지고 현재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매도인은 동시이행 항변권 가지죠. 근데 뭐다? 행사를 안 했어요. 이행 항변권을. 그러면서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 등기를 넘겨줬죠. 그래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즉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번 봅시다. 여기까지는 그냥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패스를 하시고 이 밑에를 볼게요.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원래 가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선이행했죠. 동시이행했는데 먼저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선이행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므로 그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 일반화를 시키면 안 돼요.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함께 성립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이 같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매도인이 자신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죠. 이런 경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성립하느냐? 보세요. 이것도 다 이제 보고 갑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공사비 채권을 가지니까 이 사람은 유치권은 계속 있다고 했죠. 근데 공사비 채권과 이 사람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죠? 공사를 끝냈으니까 이 사람은 그 건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이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 건물에 대한 이전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는 동시이행이 돼요. 동시이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리고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에 발생할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출이 잘 되는 파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말로 해볼까요?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를 안 해가지고 먼저 이전을 해줬어요. 즉 건물에 대해서 건물 공사를 맡긴 사람한테 먼저 이전을 해줬어요. 점유가 누구한테 가고 있죠? 현재 도급인이 점유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공사비 채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점유를 취득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목적물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나중에 그 물건을 점유하더라도 성립을 합니다. 점유 중에 꼭 채권이 발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3번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 즉 불법 점유가 아닐 것이죠. 이건 쉽습니다. 이제 1번 볼까요? 유치권은 점유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권리이다. 그죠?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하죠. 유치권은 점유가 있어야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하면 바로 소멸합니다. 근데 그러나가 중요한데 유치권 행사 중에 점유 침탈 좀 익숙한가요? 점유 침탈로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1년 내에 이 점유 파트에 나오는 건데 우리 점유권 배웠잖아요. 점유 파트에서 뭘 행사할 수 있죠? 침탈이 된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점유권에서. 그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점유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소급적으로 이 점유를 유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점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죠. 그래서 유치권도 소급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서 책에는 안 써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런 게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유치권은 독자적인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유치권은 독자적으로 유치권에 기한 뭐 반환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방해 해제 청구권 이런 거 없습니다. 유치권은 이 점유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즉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이런 걸로 해결이 되는 거지 독자적인 물권적 청구권은 유치권에는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점유는 직접 점유는 물론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다 중요하네요. 공사 현장을 유치하고 있는 건설사가 채권 추심 전문 업체에 위탁을 했어요. 즉 지금 유치권자가 딴 사람한테 채권 추심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하면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를 통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아주 잘 나오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는 할 수 없다. 이거 한번 봅시다. 즉 지금 이 을이 갑의 물건에 대해서 이건 시계라고 볼게요. 시계를 수리를 맡겼어요. 도급계열 체결했다는 겁니다. 수리를 맡겨가지고 을이 수리업자인데 시계 수리업자인데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수리를 맡겨서 이 사람이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이 을은 뭘 취득을 한 거죠? 시계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유치권이 지금 뭘 배우고 있죠?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인정이 된다고 했죠. 근데 현재 채무자죠. 이 사람이 수리 및 채무자인데 이런 거 될까요? 채무자한테 점유를 맡겨요. 직접 점유를 맡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는 간접 점유를 통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해요. 됩니까 이거? 이건 안 되죠. 유치권의 본질이 뭐죠? 유치권은 유치를 해서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를 하는 건데 지금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맡겨버리면 유치권이 어떤 현실적으로 유치권이 행사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나요? 강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채무자한테 맡겨버리면.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접 점유를 통해서 유치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맡기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안 된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되는데.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판례 볼까요? 판례는 그 똑같은 내용이죠. 패스를 할게요. 3번. 기출이 된 내용이고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범죄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권원 없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점유할 권한이 있을 때 그게 적법한 점유가 되는 건데 권한이 없이 점유를 해요. 권한이라는 게 뭐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권한이 있나요? 없죠.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비용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적법한 점유가 아니니까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됐고요. 판례 봅시다. 이 판례, 이것도 중요한 판례예요.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우리가 점유의 추정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도 되죠. 그래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이 상황을 봅시다. 이 을은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지금 소송이 걸린 거예요. 이 갑은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사람이에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점유의 추정력에서 뭘 배웠죠?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을의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 사람의 점유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된다는 건 뭐죠? 이 사람이 증명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지금 점유가 적법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제하려는, 유치권을 배제하려는 사람이 뭐다?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증명을 해야 하냐? 이 갑이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불법 행위로 개시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점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는 건 유치권의 상대방, 이 사람이 주장 증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점유가 추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반대, 점유 안 하고 있는 유치권을 배제하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다 봤고요. 그러면 마지막 요건, 변제기 도래해야죠. 그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 밑에 예를 봅시다. 목적물 점유 중 비용을 지출하여 비용 상환 채권도 목적물에 대한 비용도 관련성이 있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비용 상환 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유치권 성립하겠죠. 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다만, 이 다만 때문에 보는 거예요. 다만 때문에 뭐냐? 이렇게 유익비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유익비 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임차하는 도저히 그 엘리베이터 설치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돈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유익비를 갚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유익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임대인 어떻게 하죠? 법원에 내가 갚고 싶은데 지금 당장 못 갚겠으니까 유예 기간을 청구해요. 내가 안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못 갚겠어. 그러니까 좀 기간을 줘. 이렇게 청구를 하면 법원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그것을 허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법원이 유익비의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임대차에서 나오고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원이 이 기간을 허용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현재 변제기를 좀 미뤄주겠다 이 소리죠. 변제기에 미뤄졌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유치권을 현재에 있어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이거 잘 보세요. 그리고 반대 약정이 없을 건 설명했습니다. 그죠? 다 설명했으니까 판례만 볼게요. 판례는 제한 물건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뭐다?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가 물권의 포기를 계속 받잖아요. 소유권 포기도 받고 용익물권의 포기, 지상권 포기도 받고 지역권 포기도 다 봤어요. 즉
제한 물권, 즉 지지전이죠. 지지전, 용익물권, 그리고 담보물권 뭐가 있죠? 저당권, 그 다음에 현재 배우는 유치권, 이런 것도 다 포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권은 다 포기의 대상이 돼요.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유치권도 유치권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밑에 볼까요? 이렇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 안 하겠죠. 포기를 했으니까. 근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특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나와요. 문제는 나오면 무슨 얘기냐면, 물권을 포기했죠. 그죠? 물권의 효력 중에서 물권은 무슨 효력이 있죠? 대세적인 효력이 있죠. 대세적인 효력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죠. 물권은. 그죠? 마찬가지로 물권을 포기를 하는 것도 이 대세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약정 당사자뿐만 아니라, 즉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판례에서는요. 2번 볼까요? 유치권은 볼까요?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죠. 그죠? 그리고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에, 유치권이 발생했다가 그 다음에 포기를 했어요. 즉 배제 특약을 통해서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발생한 후에 포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다? 포기를 하면 바로 소멸하죠. 당연히 포기를 했으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등기 같은 게 필요 없죠. 포기하면 바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포기를 소멸했어요.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요. 포기한 다음에 계속 점유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적법한 점유일까요? 아니죠. 포기를 했는데 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단 점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유치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냐면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대세적, 지금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대세적이죠.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대세적인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X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이 새롭게 을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소유자죠. 그러면 이 갑은 신소유자에게 여전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나요?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이기 때문에 기존 채무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내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물건 인도를 해줘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는 유치권자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를 대세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볼까요? 박스는 경매의 매수인과 유치권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걸 배웠어요.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을이 채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갑은 법원에 이행해소를 제기를 하죠. 그죠? 이행해소를 제기를 하는데 이행해소를 제기하면서 이 소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뭘 하죠? 을의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면 이 부동산에 을이 딴짓을 못하도록 뭘 하죠? 재판 결과 전이니까 가압류를 신청하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를 하면 을은 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빼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빼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행해소가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져서 갑이 승소를 하면 이제는 정식 압류를 할 수가 있죠. 압류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 을은 이 부동산에 자신의 소유 재산 부동산에 더 이상 빼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압류도 처분금지효가 있고 압류도 처분금지효가 있습니다. 처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으로. 왜? 경매에 들어갈 거니까. 아시겠나요? 경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즉 압류는 뭐다? 경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등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의 등기부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더 이상 처분하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돼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죠? 경락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경매를 통해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나옵니다. 현재 경매가 됐으니까 처분하면 안 되죠. 그죠? 경매 개시 결정이 됐으니까 처분하면 안 돼요. 압류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등기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점유를 이전시켜 가지고 유치권자를 만들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압류의 효력이 들어온 이후에는 유치권자를 만들면 안 돼요. 왜? 빼돌리면 안 되니까. 유치권자. 이 사람이 물건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한테 변제를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락인은 딱 봐서 이제 경락이 됐는데 내가 물건을 이전을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치권이 제대로 된 유치권인지를 판단을 하겠죠. 어떻게 판단을 하죠? 경매 개시 결정,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유치권인지, 그죠? 아니면 그 전에 발생한 유치권인지를 판단해서 그 이전에 발생한 그 유치권이면 유치권이 어떻게 보면 이 유치권자가 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생겼다? 뭐다? 처분하면 안 되는데 처분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다? 경락인한테 이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이것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경락인이 있고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있고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우열관계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경락인은 경매 개시 결정,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경매 개시 결정은 등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등기부를 보면 나올 수가 있죠. 날짜가 나와요. 이 시점이랑 이 유치권 성립 시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락인이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돼 있는데 유치권이 성립했다 그러면 이 경락인은 유치권자한테 보다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경매의 매수인과, 즉 경락인이죠. 경락인과 유치권자의 관계에서 경매 매수인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해당 목적물이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경우 이 우열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그랬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시점이 뭐죠? 압류 시점이죠. 압류를 하면 경매에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판결까지 나왔어요. 압류됐다는 것은.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시점과
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의 선호에 따라서 우열관계를 판단해서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시점이 더 먼저 됐어요. 그러면 처분하지 마라 이 소리죠. 근데 그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대요. 그러면 뭐가 우선이죠? 경매의 매수인이 우선 되겠죠. 그죠? 경매의 매수인은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은 그 반대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판례로 바로 들어갈게요. 1번, 1-1, 1-2번은 다 똑같은 지금 방금 봤던 내용의 판례니까 한번 봅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격려됐대요. 뭐가 격려됐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즉 압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 바로 나오죠.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가지고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딱 바로 답 나오죠. 유치권을 언제 취득했다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러니까 경락인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유자는 즉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뭐 어떻게 하다고?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번엔 또 전이네요. 전. 발생을 하기 전에는 유치권자가 더 우선이겠죠.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뭐 이렇다 하는데 이 뒷문장을 봅시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를 하실 텐데 유치권의 취득 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달리볼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번에는 지금 유치권이 아니라 저당권 얘기를 할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됐어요. 저당권자가 됐다고 목적물을 점유하나요? 이 사람은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죠. 점유는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금 채무자가. 그죠? 근데 을의 다른 채권자 병이 이 을의 채권자예요. 돈을 빌려줘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돈을 빌려줘서 이 사람이 병이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봅시다. 채권자니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죠. 지금 이 부동산에 이 부동산을 저당을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유치권을 취득했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능하죠. 이 둘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유치권이 성립 못하는 거 아니죠. 그죠? 저당권 설정과 관계없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유치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과 유치권은 대척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유치권이 성립 못한다는 얘기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책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법리는 밑에죠. 유치권 취득 시기가 언제라고요? 근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유치권을 취득했다거나 유치권의 취득 전에 설정된 즉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달리볼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방금 뭐라고 했죠? 처분금지효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유치를 하더라도 처분금지효에 적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저당권 설정이랑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1번 판례 볼게요.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아니고 이거는 가압류등기네요. 가압류등기가 격려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즉 가압류가 등기가 되더라도 처분행위는 못하겠죠. 그죠? 못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라는 것은 뭐냐?
방해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처분행위, 못하는, 채무자가 못하는 처분행위가 뭐라고요? 양도를 하거나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아니면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을 설정했어요. 계약을 통해서 설정하는 거죠. 이런 것은 못하는데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채무자가 이 점유의 이전은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유의 이전, 유치권이 발생되는 거죠. 유치권을 발생시키는 가압류 상태에서 유치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처분행위 포함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점유의 이전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즉, 가압류와 압류를 다르게 부른 거죠. 압류 같은 경우에는 압류 등기가 된다.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뭐죠? 유치권 발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압류는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발생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는 보다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압류만, 압류 시점,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시점만 판단하면 돼요. 쭉 볼까요? 다만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경조됐다.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죠.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즉 압류 같은 경우에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만 점유의 이전은 뭐다? 처분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가압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1-2번 볼까요?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즉 압류 전이죠. 지금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것은 압류 전이죠. 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여기서 딱 끝내면 안 돼요. 점유를 이전받았어요. 이전받았다고 바로 유치권이 생기나요? 점유만 현재 이전받았죠. 그래서 뒤에까지 읽어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해서 공사대금 채권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했죠. 점유는 그 전에 있었지만 유치권 언제 취득하죠? 유치권은 점유만 있다고 취득하는 게 아니라 피담보채권까지 있어야지 취득하는 거예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목적물을 유치를 할 때, 지금 채권은 압류 후에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우선이죠? 지금 압류가 더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압류 시점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시점이 뭐다? 유치권 시점보다 더 전이죠. 그러니까 뭐다? 이 경락인이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얘기죠. 경락인이 유치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그래서 수급인이, 수급인은 이선이 뭐죠? 수급인이 유치권자죠. 수급인이 대항할 수 없으니까, 즉 경락인은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똑같은 얘기죠. 됐고요. 봤고요. 그러면 다 봤고 2번 볼까요? 이제 다 봤습니다. 이거 그 관련된 내용은. 이거는 새로운 내용이에요. 예, 민사소송법에서, 민법도 어려워 죽겠는데 민사소송법까지 나오네요.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할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대요.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근데 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지금 물건에 대해서 경락인이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취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유치권자가 있어요. 네, 민사소송법에 뭐라고 했죠? 이 경락인은 뭐다? 이 사람한테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죠. 변제할 책임이 있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적 채무까지 승계한 건 아니다. 이 유치권자의 채무자는 누구죠? 유치권자의 채무자는 뭐 그 물건의 소유자였겠죠. 즉 경매 전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 경매 전 소유권자가 일반적으로 채무자겠죠. 그죠? 이 유치권자가 이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출한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였어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변제할 책임이 있대요. 그러면 변제할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채무자가 되는 거 아니야? 경락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인적 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사람이 여전히 이 사람의 채무자예요. 유치권자는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채무자고 채권자예요. 하지만 이런 문구가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채무까지는 승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다? 이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싶으면 뭐다? 이 사람한테 변제를 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즉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채권자는 아니죠. 채권자는 아니니까 뭐죠? 청구권은 없어요. 청구권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그냥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즉 채권 채무가 이전되는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유치권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경락인에게 뭐다? 변제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3번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해설을 볼까요?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상환 이행 판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유치권 항변이 인용됐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네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유치권자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다? 인도 청구 소송을 낸 거예요. 그죠? 인도 청구 소송을 이 사람은 갑이 을을 상대로 낸 거죠. 갑은 소유자겠죠. 그러면 이 을이 전혀 점유할 권한이 없으면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죠. 법원에서. 즉 원고 승소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을이 유치권이 있대요. 그러면 점유할 권한이 있죠. 그러면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유치권 항변이 인용될 때는 원고가 패소하겠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법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생각하자, 이 소리예요. 어차피 너도 얘한테 돈 줄 게 있잖아. 유치권자니까 이 사람 채권자일 거 아니에요. 돈 줄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상환하자. 상환 이행하자. 상환 이행 뭐와 뭐의 상환이죠? 너는 이 사람한테 물건을 주고 너는 이 사람한테 뭘? 채무를 변제해라. 상환해서 같이, 상환이라는 건 서로 같이 한다는 얘기죠. 서로 같이 이렇게 이행을 해라.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번 봤고요. 4번. 어떠한 물건을 점유한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성인이, 이건 받던 판례네요. 누가 입증을 한다고요? 상대방 당사자가. 왜? 점유.
점유의 어떤 추정력? 권리 추정력이 있죠? 권리 추정력이 있으니까 이 유치권의 주장을 배제하는 사람이 이것을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 하는 거죠. 봤습니다. 봤던 판례예요. 넘어가 볼게요. 예, 그러면 경매권과 간이병제 충당을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죠? 유치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322조 봅시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딱 이 조문을 두고 그렇지, 유치권자는 경매는 할 수 있지만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나요?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건 아니에요. 경매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이항 볼까요? 정당한 이유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치권자는 밀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이것을 이 조문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썼어요. 밑에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는 없죠. 그러니까 경매를 한다는 것은 그 물건이 돈으로 변한다는 얘기인데 우선 변제가 없는데 왜 돈으로 바꿔서 뭐가 좋나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걸 줬냐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다만이 좋은데 경매를 유치권자가 경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죠? 채무자는 경매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유치권자한테 먼저 갚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선 변제는 없는데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효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상이 중요하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간이변제 충당, 지금 2항에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한 거예요. 간이변제 충당 뭐죠?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문은 항상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뭐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우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인한테 그 물건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기 전에 이 간이변제 충당을 하기 전에 누구한테? 그 물건의 소유자겠죠, 주로. 이렇게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요, 그러면 간이변제 충당을 언제 할까요? 언제? 써놨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이 부패하기 쉽대요. 그러면 빨리 처분을 해야죠. 빨리 처분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까지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소액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경매까지 해요. 그죠? 소액 채권. 이런 경우에는 경매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이병제 충당은 뭐다?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사유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부동산이면 등기 없이도 바로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됐고요. 그러면 과실수취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를 지금 내용을 보고 있죠.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죠. 즉 유치권자는 현재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를 하다 보면 어떻게?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과실, 이건 뭐 실수가 아니라 이 과실은 열매예요. 열매. 과실. 열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누구한테 뭐 임차를 줬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차임을 받았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과실을 수취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과실을 원칙적으로 취득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이 법조문을 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네가 어차피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유를 통해서 이렇게 과실이 발생하면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유치권자의 채권에 먼저 충당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니래요. 금전일 때 그냥 그렇게 처리하지만 금전이 아닌 때는 경매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매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실은 먼저 대부분 다 그러죠. 이자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본 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에 먼저 충당을 해야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유치물 사용권.
지금까지 봤던 지금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이 유치물 사건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다른 것 뭐 위에 과실수취권 뭐 간이변제 충당권 이런 것보다는 이쪽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예, 324조 볼게요. 유치권자의 성관 의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민법을 배워오면서 일반적으로 점유를 하면 점유하는 사람이 사용 수익을 하잖아요. 그죠? 전세권자 한번 볼까요? 전세권자는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지상권자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을 하죠. 근데 이상하게 유치권자는 점유만 하지 사용 수익은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유치권자가 유치만 해야지 사용 수익하면 뭐다? 타인의 부동산을, 타인의 물건을 원인 없이 사용 수익하는 거기 되기 때문에 뭐다? 부당이득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봅시다. 유치권자는 사용권이 없어요. 다만 어느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죠? 예, 채무자의 승낙, 즉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 법조문에 뭐죠?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판례를 볼게요.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했대요. 위반하면 뭐다?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말도 없이 사용을 해 하면서 너 유치권 너 지금 네가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유치권 소멸해야겠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주택인데 그게 유치물이 그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니까 뭐다?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차임상당의 이득을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왜 그러죠? 사용권, 사용수익권이 원칙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을 사용하면 차임이 나오고 그에 따른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죠. 이 판례는 자주 나옵니다. 알아봤고요. 예, 비용상환 청구권. 이건 그죠? 325조. 이거는 쉬워요, 내용이. 1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당연히 상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2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유익비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바로 나와요. 즉 가액이 현재 있어야 돼요.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가액의 증가가 없으면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유익비 나오면 또 뭐다? 예, 법원 이 얘기 나옵니다.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봤고요. 다 봤습니다. 넘겨봅시다. 판례 볼까요?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여 이런 경우에는 즉 유치물의 보존행위는 그 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점유할 수 있죠. 즉 그 소유자 변동 후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즉 보존행위로서 점유 중이죠. 즉 이 보존행위는 적법하죠. 적법한 점유 중에 비용을 지출했죠. 지금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 유익비도 적법한 유익비죠.
그러면 이 유익비에 관해서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도중에, 유치권 행사 도중에 한 번 더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유치권자의 의무를 볼까요? 유치권자의 의무 봅시다. 제 324조에서는 유치권자의 상관 의무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죠. 1항에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죠. 유치권자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없어요. 자기 물건은 자기가 알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때는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이항 볼까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않느냐. 이건 봤죠? 3항 유치권자가 전 2항 즉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닌데도 이렇게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출을 했었네요. 됐고요. 그러면 유치권의 소멸해 봅시다. 소멸.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죠.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당연히 소멸되죠. 이게 뭐죠? 부종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326조에서 어떤 규정을 주고 있냐면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을이 채권자면서 유치권자예요. 그죠? 이 채권을 뭐라고 하죠?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를 하고 있으니까 채권을 행사하는 걸까요? 이걸 왜 보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라고 그랬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우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인데 일정 기간, 채권은 10년인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해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면서 유치권자예요. 어떤 물건을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 채권을 위해서.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까 안 볼까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뭐다?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채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령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유치하고 있다고 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서 10년의 기간이 도래하면 채권이 소멸되죠. 채권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죠? 유치권도 소멸되죠. 그러니까 이 을은 이 갑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가끔씩 뭘 해줘야죠? 동갑호 청구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이 소멸시효 진행된 것을 중단을 시켜줘야 돼요. 아시겠나요? 유치권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326조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27조는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 이렇게 나오는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즉 채무자, 채권자, 채권자가 유치권자인데 지금 피담보 채권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 부동산은 1억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자는 나 이거 아주 기묘한 부동산이니까 나한테 유치권 행사하지 말고 나한테 줘. 내가 다른 담보를 제공해 줄게. 타담보 제공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피담보 채권 금액에 맞는
담보를 제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328조 볼까요?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그죠?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상실되면 바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밑에 내용 볼까요?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여기 다 적용됩니다. 그죠? 받고 담보 물권은 부종성이 있죠. 그래서 유치권만 시효 소멸하는 경우는 없고 피담보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이것은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유치권만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피담보 채권이 없어져야지 유치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피담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님. 그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없어져야지 유치권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이 있는 바 피담보 채권 등이 변제 등으로 피담보 채권이 없어져야지 뭐다?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죠. 부종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타담보 제공, 이것은 받죠? 예, 받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저당권으로 들어갈게요.